그 금리 하락의 어떤 수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수혜를 가장 누가 먼저 받냐면 신성장 기술 기업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아주 장기적으로 덮어놓고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근데 어쨌든 고금리이긴 한데 고금리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사실 난리인데 이럴 때 혹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투자 스탠스 어떤 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의 어떤 장점이라는 거는 일단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그러한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만 한다 그러면은 쭉 거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 채권은 너무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펀드는 그거보다 약간 레벨이 좀 높으니까 시간만 좀 갖고 있다면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적인 어떤 상품이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유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증권화가 잘 돼 있어서 해외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기업들은 사내 유보라 이익이 나도 일단 유보를 하지 않습니까? 유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뭐 배당 성향이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더 이상 월급을 못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캐시 인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펀드가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 때 이런 그 미국의 인프라 펀드 같은 거는 꼭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하나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굉장히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안정돼요.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매력이 있는데 요즘에 뭐 사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돈은 사실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없냐? 그러면은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근데 안정성 중에 부동산만 한 게 더 있을까요? 수요의 안정성이. 예. 안정성이 아니면 화끈한 성장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지금 뭐 그 인프라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초고속 통신 타워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안정성, 수요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수요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2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택용 부동산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집값 폭락을 경고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천에 살거든요. 근데 물어봐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던데요, 집값이. 근데 계속 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면 결국은 이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이제 계속 매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고금리가 그렇게 유지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틀린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만큼 이 수요가 안정적이고 심지어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기능성까지 개선되지 않습니까? 수요는 계속 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1가구 2주택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주택 시장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그 주택 가격이 심지어는 뭐 주식이나 뭐 채권에 비해서 또 월등히 올라갔었으니까 지금은 뭐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뭐 플러스 2 시그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이게 정기 분포를 이룬다 그러면 한 1%밖에 안 돼요. 추가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과열됐으니까 조금 뭐 조정되는 걸 보신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다음에 주택 건설 업자들이 다 이제 파산했었죠.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가지고 집 짓는 게 굉장히 사업성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리모델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건설 업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봤을 때 한 380만 호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조사하니까 500만 호 이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또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로 인해서 이제 사실 원자재가 굉장히 들썩였잖아요. 원자재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거는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아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이 금이라든가 구리 뭐 이런 원자재들의 한번 그 가격을 보세요.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근데 연
지난 100년 동안 실질 수익률이 연 1.2%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 1.8%거든요. 실질 수익률이. 안전한 그 국채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금이다. 그러면 언제 한번 반짝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반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진짜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금으로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기차 수요 아니겠?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많아져서 결국 그 이 배터리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가장 그 백월드에 있는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한번 사보는 거 이런 건 괜찮죠. 그리고 지금 뭐 빨리 신재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원자력이라도 하자고 우라늄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때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커머더티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보시니까. 네, 투기예요. 자, 연수익률에 따라서 또 여러 투자 방법 이제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몇 % 수익 그다음에 어떤 폴을 좀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근데 주가도 어느 정도 빠져 있으니까 연 10% 이상을 타겟할 수 있는 주식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거 자기의 어떤 위험에 대한 인내력에 따라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좀 있으면 그럼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주식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럴 수 없으면 이제 채권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싱글 팩터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지배적인 요인이 결국은 금리 시중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뭐 주식이나 채권을 따르는 돈의 양이 그렇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미국 연준이 돈을 풀었다 금리를 낮춰서 그럼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습니까? 그때 가장 반기는 애들은 스타트업이에요. 신성장 기업들이라고요. 걔네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인력 뽑아가지고 그 기업을 키우려면은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규 고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헬스케어, 디지털.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사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가 됐는데 그나마 고용이 좋은 이유가 새롭게 고용을 막 창출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구경제,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당장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고용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부가가치를 아직 제대로 못 하니까 많은 월급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약간 노동력에 의한 인플레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용은 좀 편안한. 그래서 경제가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뭐 이런 틀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저는 사실 인플레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동안 약간 좀 기형적인 인플레가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은 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의 가격이 동반하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장 금리가 빨리 떨어질 그런 미국 채권을 사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 금리 하락의 어떤 수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수혜를 가장 누가 많이 먼저 받냐면 신성장 기술 기업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두 개를 사자. 미국 채권하고 이제 신성장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심하게 데미지를 받았던 그런 애들이 가장 빨리 올라올 것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거품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 10% 이상을 타겟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럼 미국의 이제 채권이란 신성장 기업이 얘기해 주죠. 신성장 기업은 어떤 곳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빚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폴 볼커가 금리를 20%씩이나 올리면서 결국 이 경제를 박살낸 게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냐. 그거보다는 1980년대부터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의 각국의 비교 우위를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극적인 생산성 개선이죠. 지금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현장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공장에는 기계만 있고 그래서 고임금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금 우량주 찾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경제가 불안할 때도 같은 건지 그다음에 안정적 고수익 얻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연 10%의 투자 수익이 안정적 기대할 수 있는 개별 주식이 있을까요? 이제 우량주가 저평가 될까요? 근데 또 우량주는 뭐 그렇게 뭐 싸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우량주를 찾느냐? 근데 뭐 사실 잘 모른다 주식은. 근데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수익률이 낮더라. 그래서 주식은 해야겠는데 사실 자신은 없으니 좀 안전한 주식을 찾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거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량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은 비교적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량주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정상으로의 회귀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우량주의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수요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존이 확인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피곤한 경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대체제가 별로 없는,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변이 발생할 게 별로 없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의 유형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글로벌 독점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핵심 경쟁력,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건데 한국에서 그런 걸 찾다 보니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더 압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화가 깨지면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국가끼리. 그러면은 아무래도 분쟁이 많아질 거고. 근데 뭐 이 군사력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압도적인 1위 아니겠어요? 로키드 마틴 이런 거는 이제 저는 2017년부터 계속 사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잘 안 봐요 주식도.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디즈니,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뭐 전체 라인업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요. 비자 같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 뭐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거래를 해도 다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영업망을 이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장사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몰빵을 쳤던 그런 애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지배할 그 퀄컴,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면 반도체 수요 늘어날 텐데 거기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가장 잘하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제 도미네이팅한,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한 그런 거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카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분기마다 오픈이 되거든요. 그 벅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NBC 워렌 버핏 트래커라고 이렇게 항상 공개가 돼요. 지금 한 40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을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핏이 주식을 살 때 항상 10% 이상씩 사요. 의미 있게 산다고요. 이 사람이 순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경영권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도록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리죠. 기업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액티비스트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버핏 포트폴리오 갖고 버핏보다 좀 잘할 수는 없을까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40 몇 개인데 그중에 한 가장 그 마켓캡이 큰 10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비중을 슬슬 줄이고 언더퍼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버핏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그 보장해주는 그런 아주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번 버핏을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또 얘기해 주셔서 그럼 삼성전자는 믿고 이제 투자할 만한 우량주 주식인가요?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가 열렸으니까. 버핏이 최근에 이제 TSMC를 샀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이제는 원래 커머더티는 굉장히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버핏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도 산 이유는 이제 디지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어떤 수요의 어떤 강함이 결국 가격의 안정성을 잡아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다만 아마 그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 이후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계속 실적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1분기에 적자 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은 내년 1분기에 한 BEP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플레이하면 되는 건데 아주 장기적으로 덮어놓고 사라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반도체에서 이렇게 좋은 높은 수익성을 얻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물론 아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진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지금 미세화 공정, 그 20나노 밑에 10나노 때는 D램에서 그 설계를 할 때 패터닝을 할 때 이 노광 장비 빛을 이용하는 EUV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네덜란드 ASML밖에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 장비를 중국한테 팔지 말라 그러죠. 그 기술에는 나의 지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도 사실 이런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패권이 이 반도체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1990년부터 91년 사이에 미국이 쿠웨이트에 있는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데저트 스톰이라는 어떤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었었죠. 그러니까 전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적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스텔스로 다 폭격해서 끝내버렸죠. 그러한 아주 이상한 전쟁을 딱 보고 91년 고 전쟁이 끝난 고해 12월 25일 날 구소련이 이제 자기는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이 붕괴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 장성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미국한테 진 거는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때문에 이제 못 따라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국을 반도체로부터 접근 못하게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뭐 자기네들도 스스로 반도체를 하죠. 근데 중국이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요만으로도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도 28개 그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그거를 만들어 주면 아마 범용 제품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에 들어가는 고급 반도체 그 삼성전자 거 써라. 근데 그냥 일반적인 범용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써라. 그러면은 뭐 중국 기업들은 시키면 말 잘 듣고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용 제품만 국산화돼도 꽤 타격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그 소문만 들려도 아마 삼성전자의 발리에이션 멀티플은 확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엘피다의 어떤 그런 기억을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엘피다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산업을 다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막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엘피다가 적자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간 산업이 반도체에서 우리 엘피다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씩 놓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엘피다랑 싸운 게 아니죠. 일본 정부랑 싸운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어떨까요? 더 심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반도체 어떤 그런 지저분함이 그냥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 미국이 중국의 접근을 계속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삼성전자 시간을 번 셈이에요. 그 사이에 비메모리 쪽으로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디스플레이도 나노 소재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퀀텀 닷을 비롯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나중에 전기차 시장을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럼 어느 게 먼저 올 거냐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 악재가 먼저 올 것이냐, 아니면 삼성이 다른 산업으로 다각화시키는 그런 호재가 먼저 올 것이냐,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약간 좀 퀘션이 붙어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성장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채권이나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2018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 소비의 핵인 경제 활동 인구 16세부터 64세 사이에 그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제를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굴레를, 이 사이클을 자꾸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투자 사이클은 예전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데요, 뭐. 근데 진정한 사이클은 인구 구조 사이클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고 소비 안 하면 결국은 계속 저성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소비 안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돈이 일을 한다는 것은 투자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할 때 별로 없어요. 그럼 돈이 가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역기능은 자산가격 거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쪽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다. 순기능은 그 싼 돈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가치나 생산성을 많이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게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떤 신기술, 신성장 만들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기술을 선도하는 데가 어딘가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낮춰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 만드는 게임을 처음에 시작했고 그걸 더 부스팅 시킨 게 결국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분명히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주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가격이 비싸질 만큼 비싸진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좋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금리 하락 시에 이제 결국은 이 보험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한테 약속했던 수익률을 못 맞춰줘요. 뭐 이제 보험 30년 보험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5% 드릴게요 약속했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졌어요. 나는 사실 10년 만기 채권밖에 못 샀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5% 드릴 수 있어요. 10년 후에 딱 보니까 금리가 3% 떨어졌어요. 그럼 역마진 나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한테 5% 드려야 되고 나는 3%밖에 못 받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주식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그래서 보험 같은 이런 기관들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BIS나 이런 규제 당국에서 야 너희들 함부로 자기 자본이 있는 만큼 거기에 한 200% 이내로 위험자산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가치주나 성장주나 똑같이 100%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화끈한 성장주를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그 연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연금. 최대 연금인 캘퍼스 같은 데도 오히려 지금 뭐 비상장 주식을 사요. 예, 그러니까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이런 성장주 쪽으로 막 기울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금 측면 앞으로 이제 부자세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할 텐데 금융자산에 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채권의 이자라든가 뭐 이제 가치주의 배당 이런 것들은 좀 세율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주가 주는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 세율이 낮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장주의 투자는 뭐 연 20%를 넘어갈 수 있는 수익률 근거는 뭘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실증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애플이나 아마존 등 이제 신성장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쭉 보면 연 20%에서 3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측정한 거냐면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측정한 거니까 거품이 제거된 다음 뒤에도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주식 투자자들이 믿는 게 뭘까요? 그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주가가 깨졌어도 결국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의 그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9%다. 그러면 그 코스피 평균 기업에다가 내가 오늘 100원을 줬을 때 1년 후에는 나한테 9원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주가에 그렇게 큰 거품이 없다면 주가는 그만큼 9%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신성장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이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하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보면 연 1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ROE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9%고 미국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 정도는 된다. 근데 거기 평균에다가 엑스트라로 결국 신성장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막 올라가는 거, 그 10%를 더하면 한 20%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사건 사고의 돌발 위험 피할 수 있는 성장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보를 눈여겨봐야 되는지랑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신성장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연 20%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성장주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장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거닉 그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시장이 막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길게 보면 다 노이즈고, 결국은 얘네들의 어떤 그러한 고유의 어떤 성장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 돈이 갈 곳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일단 뭐 저성장 고착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빚을 정부가 내고 경기가 이제 올라온 건데, 결국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아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다툼이 좀 심화될 것 같아요. 싸우겠죠. 근데 미국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들도 이제는 그 제품 같은 것들을 뭐 신흥국 제품이 싸다고 그냥 수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품에 다 데이터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대한 센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도로 노면 같은 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이어의 어떤 이 주름, 무늬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타이어의 주름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타이어 소음이라든가 제동거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97년에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이후에 프리우스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에 있는 배터리는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앞으로 계속 하려면 결국 폐배터리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는 차를 팔려고 하지 않고 리스를 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의 어떤 그러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예, 그러면 이제 제조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진국에서 새로운 그런 그 조합을 좀 갖고 오려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제조업을 하려면 자기는 이제 그 인건비가 높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이제 사람을 로봇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일단 이 디지털 가상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현장, 공장에 연결이 된다. 그리고 공장에는 주로 로봇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해킹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사이버 보안이 덧붙여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제 뭐 침입을 해서 바로 그 정보를 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관점처럼 가만히 들어가 앉아 있죠. 쭉 둘러보면서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버 보안 업체도 일단 어떤 놈이 고정간첩인지 거짓 정보로 슬슬 흘려가면서 약간 어색하게 행동하는 애들을 잡아내는 거죠. 근데 직접 그 잡는 즉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도망가면 추격을 해서 근거지를 선멸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들 간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초고속 통신망 쪽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이제 퀄컴 같은데 원래는 이제 화웨이 같은 데가 협상력을 갖고 있었어요. 통신 장비를 하는 데죠. 근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한테 통신 장비 프로토콜을 다 오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업체라도 통신 장비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통신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데는 반도체 설계 업체다. 그러니까 퀄컴이 그 주도권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로보틱스 쪽은 아무래도 그 세계 10대 로보틱스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 5개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데가 야스카와고요. 그러니까 이 야스카와는 일본에도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도 있는데 일본 주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엔화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를 테니까.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버 보안 쪽에서 그 이 얼리 디텍션 쪽을 가장 잘하는 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한 뭐 시총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디지털 세계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소재 산업부터 백워드에 있는 소재 산업부터 이제 수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특히 기능성 반도체, 비메모리가 수요가 월등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설계를 맡고 있는 엔비디아 뭐 이런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엔비디아까지. 네. 자, 그럼 하락장에서 중요한 건 좀 안정성이 뒷받침되느냐일 텐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바이오주도 굉장히 각광받았었는데 이런 신성장 산업에 이제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기간이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라도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단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박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투자 기간이 짧다면 그때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투자 기간이 좀 짧을 때 어떤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별 주식을 샀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주가 지수는 망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가려서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신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이 산업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강하다.
근데 그 기업을 사면, 근데 신성장 산업은 그러니까 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뒤집히는 거죠. 그럼 그 개별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성장 기업은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사라. 거기에는 여러 기술이 다 이제 함께 들어가 있고, 특히 부지런하게 좀 강한 기업들로 이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주니까 뭐 그게 훨씬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ETF니까 혹시 교수님께서 정말 좀 좋게 보시는 근데 지금 뭐 ETF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 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바이오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환경 배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디테일한 어떤 이런 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저기 뭐 카티를 하는 그런 그 ETF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만 모아놓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치면은 그런 것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